1991년 6월 중순 용산 신계동 아파트 304호는 어느 날 밤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현관 앞에는 신문이 사흘째 쌓여 있었고 관리사무소는 악취 신고를 받고 문을 열었지요. 식탁 위에는 먹다만 설렁탕과 반찬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TV는 꺼져 있었지만 리모컨은 소파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안방에는 부부의 지갑과 통장이, 작은 방에는 중학생 아들 준호의 가방과 교복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신발 장만은 텅 비어 있었지요. 세 사람의 신발이 모두 사라진 것이 가족이 스스로 걸어 나간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이웃 누구도 그들이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었으며 CCTV도 없던 시절이었죠. 그렇게 304호 가족은 단 한 줄의 말도 남기지 않은 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김성도 씨 가족은 1970년대 초반부터 용산 신계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천막집이었고 그 다음은 작은 판잣집이었지요. 성도는 용산역 근처 철공소에서 일했고 아내 박영숙 씨는 집에서 미싱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1982년 아들 준호가 태어났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판잣집에 살고 있었고 그 작은 공간이 이 가족의 전부였죠. 1980년대 후반 서울 곳곳에 재개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88올림픽을 앞두고 도시가 빠르게 변하던 시기였지요. 용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989년 건설사 직원들이 마을을 돌며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도 드립니다. 꿈 같은 말이었지만 대부분 주민들은 반신반의했지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보상 기준을 두고 주민들과 건설사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대부분이 무허가 주택이라 소유권 인정조차 어려웠지요. 건설사는 거주 사실만 증명하면 분양권을 드린다고 했지만 실제 보상금은 턱없이 낮았습니다. 25평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결국 수천만 원을 더 부담해야 했지요.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은 쫓겨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성도 가족은 비교적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오래 산 기록이 있었고 성도가 같은 직장에서 오래 일한 덕분에 은행 대출도 가능했기 때문이지요. 결국 그들은 빚을 내서라도 새 아파트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준호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집에서 살아야지요. 영숙 씨의 말이었습니다. 1990년 봄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포크레인이 들어오고 판잣집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어떤 집은 주인이 짐도 빼지 못한 채 부서졌습니다. 건설사는 용역을 동원했고 밤마다 비명과 고함이 들렸습니다. 경찰은 와도 멀찍이 지켜보기만 했죠. 성도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도 돈 못 내면 저렇게 되는 거죠. 너무 큰 빚을 안게 되었지만 그들은 결국 1990년 12월 304호에 입주했습니다. 새 아파트, 따뜻한 보일러, 깨끗한 화장실. 겉보기에는 달라진 삶이었지만 불안은 오히려 더 커져갔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성도의 월급보다 많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1991년 2월 현관 앞에 낯선 명함이 놓였지요. 보상 컨설팅 보상금 정산대행. 성도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에도 같은 명함이 왔고 이어 쪽지가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미정산 건이 있습니다. 연락 바랍니다. 무시하자 이번엔 직접 찾아왔습니다. 30대의 남자 둘이 저녁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김성도 씨, 서류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정리 안 하면 소송 들어갑니다. 성도가 문을 열지 않자 복도에서 큰 소리로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성도는 그들을 들였습니다. 그들은 엉킨 서류들을 보여주며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돈이면 다 해결됩니다. 다들 이렇게 합니다. 성도가 거절하자 그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 넘기면 곤란합니다. 다른 집들은 다 정리했어요. 김 씨만 이러시면 우리도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날 이후로 협박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찾아왔습니다. 영숙 씨는 매일 불안에 떨었고 준호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지요. 보상 문제는 민사입니다. 폭행이 있으면 다시 오세요. 4월, 또 다른 남자가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게 해결합시다. 중학생 아드님 학교 잘 다니고 있더군요. 그 말에 영숙 씨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러는 거죠. 5월이 되자 이웃 두 가구가 흔적도 없이 이사 갔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설명도 없이 떠났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들 역시 돈을 주고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이 돌았지요. 하지만 성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사람들 진짜인지도 모르잖아요. 돈 주면 끝이 아니라 더 달라고 할 겁니다. 304호는 새 아파트였지만 이 가족은 어느 때보다 큰 불안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복도 발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현관 앞에 명함이나 쪽지가 놓여 있지 않을까 두려워 떨었죠. 그리고 6월 초 마지막 경고가 전화로 걸려왔습니다. 김 씨, 이번 주 안에 결정하세요. 우리도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식탁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지요. 아빠, 우리 그냥 이사 가면 안 돼요? 새 아파트는 깨끗했지만 그 안에 사는 304호 가족의 삶은 판잣집 시절보다 훨씬 더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5월 중순부터 이상한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영숙 씨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닥에는 낯선 명함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전날 밤에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명함에는 종합건설 컨설팅이라는 상호와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고 뒷면에는 볼펜으로 304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죠. 영숙 씨는 불길함을 느끼고 명함을 구겨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같은 명함이 또 놓여 있었고 이번에는 짧은 쪽지가 함께였습니다. 연락 없으시면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말 그대로의 경고였지요. 영숙 씨는 남편에게 보여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너무 무서워요. 김성도 씨는 경비실에 전화해 따졌지만 경비원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24시간 복도를 지킬 순 없습니다. 밤엔 1층에만 있습니다. 그 무력한 대답이 불안의 시작이었지요. 그날 밤부터 복도에서는 이상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웃집 소리려니 했지만 발소리는 꼭 304호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참 머물다가 천천히 사라지는 기척이 반복되었지요. 영숙 씨가 문구멍으로 내다봐도 복도는 늘 비어 있었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이어졌습니다. 밤 11시만 되면 어김없이 발소리가 오는 것입니다. 아들 준호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앞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아요. 영숙 씨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김성도 씨가 문 밖으로 나가본 날도 있었습니다. 복도는 비어 있었지만 현관 손잡이 근처가 이상하게 번들거렸습니다. 누군가 계속 문을 만지고 있다는 증거였지요. 5월 말 성도 씨는 일찍 퇴근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3층에 올라서는 순간 그는 복도에 낯선 남자 둘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명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한 명은 304호 문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도 씨가 다가가자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계단 아래로 사라졌고 그 자리에 담배 연기만 남았죠. 경비실에 뛰어갔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출입하는 사람이 많아서 다 확인 못합니다. 규정상 방문객을 막을 권한도 없습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었지요. 감시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밤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구멍 너머에는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하지만 성도 씨는 택배를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304호 맞죠? 택배 왔어요. 문을 열지 않자 남자는 한참 서 있다가 사라졌고 다음 날에도 택배는 도착하지 않았지요. 이틀 뒤에는 낮에 또 다른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말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수도 계량기 확인차 왔습니다. 영숙 씨가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확인하자 돌아온 대답은 충격이었지요.
저희 직원 아닙니다. 다시 문을 보니 그 남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6월 초, 결국 가족은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성도 씨는 파출소를 찾아가 신고했습니다. 우리 집이 계속 미행당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서성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 저희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CCTV라도 있어야 합니다. 당시 아파트엔 CCTV가 없었고 경찰은 사실상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도 씨는 자신을 따라오는 기척을 느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회색 재킷을 입은 남자가 일정한 거리로 따라오고 있었지요. 걸음을 빨리 하자 그 남자도 빨라지고 성도 씨가 멈추면 남자도 멈췄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뒤를 돌아본 순간 그 남자는 습지자국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 누가 감시하는 것 같아. 밤마다 발소리 나고 낮에도 문 앞에 누가 서 있는 것 같고. 준호가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학교 갈 때도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 가족 모두가 이미 공포 속에 살고 있었지요. 6월 5일 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밤 11시가 넘자 복도에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최소 두세 명의 발소리가 304호 앞에서 멈췄지요. 잠시 후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야. 확실해. 또 다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안 나오면 그때 간다. 그 한마디는 사실상 선고와도 같았지요. 가족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성도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잡았지만 신고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와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음 날 영숙 씨는 이웃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어젯밤 이상한 소리 못 들으셨어요? 이웃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괜히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그 말은 사실상 선을 긋는 대답이었지요. 304호 가족은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돕지 않고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모두가 침묵하고 있었지요. 6월 10일 관리사무소 직원이 304호를 찾아왔습니다. 밤에 큰 소리가 난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성도 씨는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밖에서 누가 계속 와서 괴롭히는 겁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똑같았습니다. 외부인 문제는 경찰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 경찰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지요. 그날 밤 영숙 씨는 준호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우리 잠깐 시골에라도 갔다 올까? 하지만 성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가면 끝입니다. 우리가 빚내서 들어온 집이지요. 버리고 도망갈 순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304호 가족은 새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이전 어느 때보다 더 깊은 공포 속에 살고 있었죠. 밤마다 들려오는 발소리, 사라지는 그림자, 문 손잡이에 남은 손때, 계단 아래서 담배를 피우던 얼굴들. 모든 것이 하나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너희를 보고 있다. 그리고 그 감시는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6월 12일 수요일, 실종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들른 슈퍼에서 우유와 라면, 그리고 준호가 좋아하는 새우과자까지 챙긴 김성도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던 중이었지요. 최근 집 안 분위기가 어두워져 작은 간식 하나라도 가족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그 시대에 흔히 보이던 배달 오토바이 2대가 서 있었고 성도는 평소처럼 3층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복도에 들어선 순간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지요. 304호 문 앞에 남자 2명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명은 오토바이 헬멧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담배를 피우며 문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성도가 다가서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성도 씨 맞죠? 낡은 점퍼 차림의 남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성도는 열쇠를 꺼내며 누구십니까? 라고 했지만 남자는 문을 막아섰습니다. 계속 연락드렸는데
답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온 거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영숙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한순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남자는 이미 문 안쪽으로 반쯤 밀고 들어오며 말문을 열었지요. 아주머니도 같이 들으시면 좋죠. 부부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준호가 학원 가방을 메고 나왔습니다. 아이는 낯선 남자들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지요. 아드님이네요. 중학생이죠? 남자의 말투엔 묘한 조롱과 위협이 섞여 있었고 성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이러지 마십시오. 그러나 담배를 든 남자는 준호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신계중 다니죠? 집이랑도 가깝던데 요즘 길이 위험해서 말입니다. 영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애한테 왜 이러세요? 하지만 남자들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동네 인사죠. 남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요구를 드러냈습니다. 보상금 정산 문제입니다. 300만 원 정리하시면 끝나는 일이죠. 성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건설사랑 이미 정리했습니다. 서류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십지자국도 남지 않게 표정을 굳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건설사 서류는 의미 없습니다. 원소유주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원소유주를 직접 데려오세요. 성도의 단호한 말에도 남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은 외국에 계십니다. 우리가 대리인입니다. 성도가 사기라고 일축하자 남자들의 눈빛이 확 달라졌습니다. 김 씨, 이 동네에서 경찰이 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민 절반이 우리랑 이미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왜 김 씨만 유난이신가요? 협박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내일까지 연락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 책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호가 다니는 학교 앞을 굳이 언급하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지요. 애가 다니는 길 사고 나기 쉬운 거 아시죠? 남자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단지 입구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한참을 떠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감시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지요. 그날 밤 가족은 밥 한 끼 넘기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계속 울었고 준호는 문 밖을 무서워하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며 떨리는 손으로 커튼만 잡고 있었지요. 오토바이 2대는 밤늦은 시간까지 단지 입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정 무렵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돈 줄까요? 준호라도 안전해야죠. 하지만 성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주면 끝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계속 우리한테 달라붙을 겁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지만 그에게도 답이 없었습니다. 주고 싶지도 않았고 버틸 수도 없고 도망가면 모든 걸 잃는 상황이었지요. 그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6월 13일 목요일 304호 가족이 흔적 없이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6월 13일 목요일 아침 304호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김성도는 출근을 하지 않았고 회사에는 그저 집안 사정이 있다고만 말했지요. 박영숙은 아침을 차렸지만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중학생 아들 준호 역시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집에 있어라. 그 한마디면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했지요. 오전 10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받자마자 끊기는 무음 전화였지요. 30분 뒤 또 같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정오 무렵 세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씨, 오늘까지라고 말씀드렸죠. 네, 결정하셨습니까? 성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럼 저녁에 만나서 마지막으로 얘기합시다. 장소는 알려주지 않은 채 전화는 끊겼습니다.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뭐래요? 저녁에 만나자고 합니다. 어디서요? 그건 나중에 알려준대요. 영숙의 얼굴은 그 순간 완전히 굳었습니다. 가지 마요, 제발. 위험해요. 그러나 성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오후 5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용산역 뒤 철공소 골목입니다. 8시 반까지 오세요.
가족분도 함께요. 가족이요? 혼자 오시면 얘기가 안 되죠. 아이도 데려오세요. 우리가 애 앞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냥 얘기만 하는 겁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영숙은 절망에 가까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준호까지 데리고 가라는 게 말이 돼요? 성도는 고개를 떨구며 낮게 말했습니다. 안 가면 어제처럼 학교 앞에서 기다릴 거야. 저녁 식탁에는 설렁탕이 놓여 있었지만 숟가락을 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먹는 흉내만 낼 뿐 국물은 조금도 줄지 않았지요. 7시 무렵 성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비하자. 영숙은 눈가를 닦으며 평상복을 입었고 준호는 운동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급하게 꾸린 계획되지 않은 외출이었지요. 현관을 나서기 전 영숙은 지갑과 통장을 챙겼습니다. 도장을 챙기려 하자 성도가 말렸습니다. 도장은 두고 가. 혹시 모르잖아. 결국 도장은 그대로 두었고 집 열쇠마저 식탁 위에 놓아둔 채로 문을 닫았습니다. 금방 돌아올 거니까. 그 말이 마지막이었지요. 8시 10분 304호 가족은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 끝에서 이웃 아주머니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급해 보였지만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았던 듯 그저 지나쳤다고 훗날 말했지요. 1층 로비에는 경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찰을 도는 시간대였지요. 304호 가족은 조용히 아파트 정문을 나섰습니다. 단지 입구에는 검은색 밴이 한 대 세워져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40대 중반 남자가 담배를 끄며 다가왔습니다. 김성도 씨? 네, 타시죠. 차 안에는 이미 한 명이 더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석 남자는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출발했습니다. 담배 냄새와 눅눅한 공기가 차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이 광경을 맞은편 포장마차 주인이 보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증언했지요. 가족 3명이 검은 밴에 타더라고요. 여자분이 아이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번호판이 서울이 아니었어요. 충청 지역 번호였죠. 차는 용산역 방향이 아닌 반대편으로 향했습니다. 약속이랑 다르잖아요. 성도의 말에도 운전자는 짧게 말했지요.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차는 가로등조차 없는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 사람의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는 공터에 멈춰 섰습니다. 내리세요. 남자들은 손전등을 켜고 가족을 비추었습니다. 성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 300입니다. 지금 그 돈이 없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시간은 이미 드렸습니다. 영숙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집에 가서 통장이라도 드릴게요. 제발 아이 앞에서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었지요. 통장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확실히 정리하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또 다른 차량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의 헤드라이트가 어둠 속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성도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는 사실요. 도망쳐. 성도는 소리쳤지만 남자들이 순식간에 길을 막았습니다. 영숙이 비명을 질렀고 준호는 울먹이며 어머니 치마를 붙잡았지요. 그것이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밤 8시 반 이후 304호 가족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의 증언만이 마지막 흔적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304호 문 앞에는 신문이 고요히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 설렁탕도 펴있던 젓가락도 그대로였지요. 가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6월 14일 금요일 아침 304호 앞에는 신문 두 부가 겹쳐져 놓여 있었습니다. 김씨 가족은 매일 아침 신문을 가져가는 집이었지요. 옆집 아주머니는 순간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 틈으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기에 집에는 있는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신문은 새 부가 되었습니다. 우유 배달원이 놓고 간 우유병도 그대로였지요. 복도를 지나던 주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04호 집,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누군가 말했지만 직접 확인하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복도 전체에 미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음식 쓰레기 냄새인가 싶었지만
시간과 함께 냄새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옆집에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지요. 304호에서 냄새가 나요. 확인 좀 해주세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올라왔습니다. 304호 앞에는 신문 내부와 우유병이 쌓여 있었습니다. 직원이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마찬가지였지요. 직원은 다시 관리사무소로 내려갔고 소장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며칠째 신문도 안 가져가고 안에서 냄새도 납니다. 소장은 주저했지만 불은 계속 켜져 있다는 말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냄새는 더 심해졌습니다. 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 항의를 쏟아냈습니다. 결국 소장은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지요. 오후 2시 파출소 경찰 2명이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큰 소리로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마스터키로 문을 열자 거센 악취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관불은 켜져 있었고 집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식탁에는 설렁탕 냄비와 반찬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숟가락 3개, 밥그릇 3개. TV 앞에는 6월 12일차 신문이 펼쳐져 있었죠. 안방에는 정돈된 침대와 반쯤 열린 옷장이 보였습니다. 서랍 속에는 남편과 아내의 지갑, 신분증, 현금, 카드, 통장까지 그대로였지만 도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 책상 위에는 아들의 수학 문제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멈춘 흔적. 연필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책가방 안에는 다음 날 학교에 갈 준비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설거지되지 않은 그릇들이 있었고 냉장고 속 식재료도 손대지 않은 채였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준호 학원비 15만 원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죠. 화장실에는 칫솔 3개와 걸린 수건들이 그대로였습니다. 샴푸도 비누도 평소 그대로였고 싸움이나 침입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경찰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기 신발장 좀 보세요. 모두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장 문은 열려 있었고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만 살짝 남아있을 뿐 어떤 신발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중얼거렸습니다. 3명 살았는데 신발이 하나도 없네요. 경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지갑도 있고 통장도 있고 교복도 있는데 신발만 신었다는 거죠. 그때 복도에서 주민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집 가족 다 사라졌대.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옆집 아주머니가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 밤마다 복도에서 누가 서성였어요. 남자들끼리 싸우는 소리도 들렸고요. 돈 얘기 같았어요. 건너편 주민은 또 말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8시쯤 가족 셋이 엘리베이터 타는 걸 봤어요. 급해 보였어요. 경찰은 집 안을 다시 확인했지만 들어온 흔적도 싸운 흔적도 없었습니다. 창문도 닫혀 있었고 물건은 흐트러지지도 않았습니다. 단 하나, 신발장만이 비어 있었지요. 경찰은 결국 실종 신고 접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1991년 가족 실종은 흔한 일이었고 뚜렷한 단서가 없으면 대부분 자발적 가출로 처리되는 시대였습니다. CCTV도 없었고 그들을 본 마지막 사람은 이웃 주민뿐이었습니다. 경찰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떠나고 난 뒤 304호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식탁 위에 설렁탕, 방 안의 교과서, 깔끔히 정돈된 침대. 모든 일상이 그대로였지만 신발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 사람들은 자신의 발로 걸어 나갔다고 말하는 듯했지요. 그것이 304호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6월 17일 월요일 오후 관리사무소 소장은 책상 앞에서 실종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304호 가족이 사라진 지 나흘째였지요. 경찰은 가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지만 소장은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지갑과 통장을 그대로 두고 떠나는 가출이라니. 게다가 중학생 아들까지 함께 사라졌다니. 신고서를 거의 다 쓸 무렵 관리사무소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용산구청 건설과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소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304호 때문에 오셨습니까? 남자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소문 금방 납니다. 이 동네 좁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재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도 하고요. 소장은 더 놀랐습니다. 이 아파트는 새로 지은 건데요. 새로 지어도 토지 문제는 남습니다. 304호 같은 케이스가 있어요. 남자들은 허락도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연 남자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김성도 씨 가족, 실종된 게 맞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실종이 아니라 잠적입니다. 소장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적이요? 김성도 씨, 보상금 관련 민원이 많았습니다. 구청에도 여러 번 왔고, 건설사에도 계속 연락했고, 본인이 손해봤다고 주장했죠. 남자는 파일을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민원 기록입니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4번 접수했어요. 소장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민원이 있었군요. 예. 근데 받아들여질 수 없는 민원이었죠. 이미 계약이 끝난 사안이니까요. 다른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빚도 많았고요. 민원도 안 되고. 그러니 도망간 거죠. 하지만 지갑이랑 통장을 그대로 두고 남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 거 연출할 수 있습니다. 흔적만 남겨두고 사라지는 방식이 있어요. 빚쟁이 피하려고요. 소장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경찰에는 신고를 해야. 남자의 표정이 순간 딱딱해졌습니다. 소장님, 이 아파트 입주율이 지금 몇 %입니까? 한 70%쯤. 아직 빈 집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종 사건 소문이라도 나면 어떻게 될까요? 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조용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이어 말했습니다. 건설사도 곤란해지고, 구청도 곤란하고, 소장님도 곤란해집니다. 주민들도 불안해지고요. 민원인이 잠적한 건데, 굳이 사건을 키울 필요 있나요? 하지만 가족이 사라졌는데요. 사라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잠적한 겁니다. 나중에 어디선가 나타날 거예요. 이런 경우 많습니다. 남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단 신고는 보류해주세요. 저희도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경기도 쪽에서 봤다는 제보도 있고요. 제보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소장은 의심이 들었지만 구청 직원들의 말을 거역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 남자들이 나가자 소장은 작성하던 신고서를 조용히 서랍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이 다시 왔습니다. 추가 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갑자기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그날 제가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 실종 직후 떠들썩하던 진술이 며칠 만에 모래처럼 흩어졌습니다. 경찰은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전부 말을 바꾸지? 그때 1층에서 담배를 피우던 경찰에게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304호 가족 검은 벤에 타는 거 봤습니다. 경찰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정확히 언제죠? 목요일 밤 8시 반쯤. 단지 입구에 차가 서 있었고 그 가족이 타는 걸 봤습니다. 차 번호는요? 멀어서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른 차도 왔습니다. SUV 같은 차요. 단지 안으로 들어갔다가 한참 있다가 나갔습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경비는 담배를 껐다. 말하면 저도 곤란해집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파출소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가출 실종 모두 가능성 있음. 목격자 진술 불확실. 추가 조사 필요. 그러나 그 보고서는 곧 다른 사건들에 묻혔습니다. 1991년 용산 파출소는 늘 바빴고 실종 사건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04억 원은 민원인 잠적으로 결론났습니다. 더 조사할 필요 없습니다. 소장은 물었습니다. 그 경기도 제보는요? 확인 안 됐습니다. 하지만 잠적한 건 확실해요. 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딘가 크게 잘못된 느낌이 들었지만 더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7월 장마가 시작된 어느 날 관리사무소로 전화가 왔습니다. 304호 정리하셔도 됩니다.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진행됩니다. 실종된 사람들 동의 없이요. 법적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전화는 간단히 끊겼습니다. 8월 초 304호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새 가족이 이사 들어왔습니다. 밝은 표정의 부부와 어린 딸, 이웃들이 말했습니다. 전에 누가 살았냐고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비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가족 3명이 흔적 없이 사라졌던 일을, 검은 벤을 탔다는 목격담을, 구청 직원들이 찾아와 사건을 정리했던 일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304호는 평범한 집이 되었습니다. 새 가족의 웃음소리가 벽 너머로 새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밤이면 복도를 걷는 몇몇 주민들은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그냥 그랬습니다. 그렇게 304호의 실종 사건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채 조용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6월 13일 목요일 밤 9시경입니다. 용산 신계동 아파트 단지 입구 맞은편 좁은 골목에는 포장마차 한 대가 영업 중이었습니다. 주인은 50대 후반 남자였으며 이 자리에서 5년째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골들은 대부분 근처 철공소 노동자들과 아파트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손님 2명이 소주를 마시며 안주를 먹고 있었고 주인은 냄비에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단지 입구 쪽으로 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벤이었습니다. 현대 그레이스나 봉고 같은 승합차로 당시 흔한 차종이었습니다. 차는 단지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약 20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주인은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차에서 남자 한 명이 내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인 뒤 아파트 쪽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무렵 아파트에서 3사람이 나왔습니다. 남자, 여자, 그리고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은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304호에 사는 김씨네 가족이었습니다. 가끔 포장마차에서 라면을 먹고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과묵한 편이었고 어머니는 친절했으며 아들은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의 가족은 달라 보였습니다. 걸음이 급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꽉 잡고 있었고 아버지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걸었습니다. 표정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던 남자는 차 뒷문을 열었습니다. 김씨 가족은 차에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그 다음 아들, 마지막으로 어머니 순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단지를 빠져나가는 방향이었습니다. 그 순간 포장마차 주인의 눈에 번호판이 들어왔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번호판이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의심했습니다. 번호판은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충청 지역 번호판이었습니다. 충남 7XXXXX. 정확한 숫자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충청 지역 번호인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지방 번호판 차가 밤 9시에 서울까지 와 있는 걸까? 그것도 가족을 태우러? 손님 둘도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 집 어디 가나 보네. 다른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급해 보이던데. 무슨 일 있나? 주인은 말없이 라면을 저었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아파트 경비가 포장마차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어제 밤에 이상한 거 못 보셨습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304호요. 그 집 사람들이 밤에 차 타고 나갔다는데 지금 연락이 전혀 안 된답니다. 주인은 어젯밤 장면을 그대로 떠올렸습니다. 검은 벤, 충청 번호판, 급한 걸음의 가족. 차 탄 건 봤습니다. 9시쯤이었을 겁니다. 경비는 급히 물었습니다. 차가 어떤 차였습니까?
검은색 승합차였습니다. 번호판은요? 주인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충청 번호판이었습니다. 서울은 확실히 아니었습니다. 경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충청이라고요? 확실합니까? 예. 충남인지 충북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번호는 아니었습니다. 경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담배만 깊게 빨았습니다. 이거 좀 이상합니다. 그는 말끝을 흐리더니 돌아섰습니다. 경찰에 얘기해야 하는 건가? 하지만 그는 그날 경찰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 밤 경비실에는 낯선 정장 남자 2명이 찾아왔습니다. 304호 관련해서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경비는 억울해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남자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이어도 말하지 마십시오. 주민들 불안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날 이후 경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낯선 남자가 포장마차에 나타났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30대 후반 남자였습니다. 그는 혼자 소주를 마시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요즘 이 동네 일 많아졌네. 이런 건 조용해야 되는데. 주인은 그 말을 흘려듣는 척했습니다. 남자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주인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며칠 전에 이상한 차 본 적 없습니까? 주인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릅니다. 남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모르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아는 게 많으면 위험합니다.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목소리는 농담의 톤이 아니었습니다. 소주를 모두 마신 남자는 계산을 하며 말했습니다. 장사 오래 하셔야죠. 괜한 말 하지 말고요. 그 말은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물어도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번호판이 의미하는 바를. 1991년 당시 서울에서 민감한 일을 처리할 때 지방 번호판 차량을 쓰는 일은 매우 흔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지방 번호판은 즉시 추적이 어렵습니다. 어느 시군 차량인지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직을 확인하기도 까다로웠습니다. 둘째, 주민이 봐도 기억에 남는 건 지방 차였던 것 같다는 정도였습니다. 정확한 번호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셋째, 경찰 시스템이 지역 간 연동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충청 차량을 서울에서 조회하면 며칠이 걸렸습니다. 실종 사건이 그 정도 시간 지나면 이미 늦은 셈이었습니다. 넷째, 지방에서 중고차를 사거나 빌려 쓰는 건 흔했습니다. 명의를 빌려도 되었고 일이 끝나면 버리거나 팔면 그만이었습니다. 결국 304호 가족을 태운 이들은 서울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목격이 남아도 흔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포장마차 주인은 이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2주 뒤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304호 가족 어떻게 됐답니까? 주인은 칼질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몰라요. 그리고 관여하면 우리도 위험해집니다. 위험하다니요? 손님이 묻자 주인은 칼을 잠시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여긴 원래 그런 동네였습니다. 재개발하면서 사람들 많이 사라졌습니다. 다들 빚 때문에 도망갔다고는 하지만 정말 도망간 건지 아니면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손님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충청 번호판. 그게 이 사건의 성격을 설명해주는 거의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이사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304호 가족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7월 중순, 실종 한 달 후, 304호의 소유권은 조용히 이전되었습니다. 구청 등기과에서 서류가 처리될 때 담당 직원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소유자가 실종됐는데 어떻게 이전이 가능한 겁니까? 상사는 짧게 말했습니다. 법적 절차 다 끝났어. 그냥 처리해. 서류 더미 속에는 김성도의 인감이 찍힌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소유권 포기각서,
채무 인수 동의서, 명예 이전 동의서, 모두 문제없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날짜만큼은 달랐습니다. 서명 날짜가 6월 11일, 실종 이틀 전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본인 확인은 어떻게? 위에서 다 확인했다잖아. 지금 연락도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처리하는 거야. 더 묻지 마. 직원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304호는 새 주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후 원래 있어야 할 기록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재개발 보상 기록. 김성도가 구청에 냈던 민원 서류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파일이 없습니다. 전산화 이전 시대, 종이 서류는 없어지면 끝이었습니다. 건설사 기록도 같았습니다. 보상협의 내용, 문서 교환 기록, 통화 메모, 모두 분실 처리. 직원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서류가 워낙 많아서요. 찾다 보면 나오겠죠. 하지만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의 당시 계약 기록도 사라졌습니다. 명함, 계약서, 영수증. 중개소 사장은 단호했습니다. 그런 업체 모릅니다. 우리는 정식 분양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웃들은 기억했습니다. 이상한 보상 컨설팅 사람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녔던 그 시절을. 8월 말 걱정을 참지 못한 한 주민이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304호 가족, 실종 조사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경찰은 파일을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없는데요. 관리사무소가 한다고 했어요. 가출로 처리됐겠죠. 그럼 왜 수사를 안 해요? 가출은 범죄가 아닙니다. 성인이 가족 데리고 나간 거라면 더더욱요. 주민은 결국 포기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9월 304호에는 새 가족이 이사 왔습니다. 복도는 다시 아이들 웃음소리로 채워졌고 이웃들은 다정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무도 전 주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들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2021년 30년이 흘렀습니다. 아파트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온 기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1991년 실종 사건 기억하십니까? 70대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04호 말이죠. 기억하죠. 어떻게 잊겠어요. 왜 아무도 말하지 않으셨나요? 말해도 소용없었어요.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가족, 어디로 간 건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도 말할 수 없어요. 위험해요. 지금도 구청 기록 보관소에는 여전히 재개발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만 304호 기록만은 없습니다. 분실됐거나 폐기됐겠죠. 워낙 오래된 일이라 담당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청 실종자 DB에도 그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들은 신고조차 되지 않은 사람들, 실종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304호는 이제 재건축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섰던 세 사람의 이름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어떤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완벽하게. 이야기는 끝났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그리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마음을 나눌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기억을 이어가 주세요.